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9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총탄에 쓰러진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법정에 선 채로 생을 마친 사람까지.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이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전환되는 정치적 격변 그 자체였거든요. 어떤 죽음은 군사 독재를 무너뜨렸고, 어떤 죽음은 진보 진영을 재결집시켰으며, 어떤 죽음은 끝까지 용서받지 못한 채 역사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77년 동안 12명의 대통령이 재임했고 그중 9명이 이미 역사가 됐어요. 재임 중 암살당한 대통령이 1명, 퇴임 후 자살한 대통령이 1명, 망명지에서 죽은 대통령이 1명입니다. 법정에 선 대통령만 5명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된 대통령도 2명이나 되죠.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건 대한민국 권력의 무게와 그 끝의 비극성입니다. 청와대를 떠난 뒤 그들이 맞이한 마지막과 그것이 한국 정치에 남긴 파장,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1960년 4월 부정선거에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죠. 12년간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이어왔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망명했고 그곳에서 5년을 보냈거든요. 호놀룰루 근처 작은 집에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며 끊임없이 귀국을 갈망했죠. 독재자가 무슨 낯으로 돌아오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한국 정부는 귀국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그의 귀국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1965년 7월 19일 하와이 마우나란이 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생전에는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했죠.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사회는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일부는 건국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현충원 안장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결국 박정희 정부는 안장을 허용했지만 국민적 추모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죠. 혁명으로 쫓겨난 초대 대통령이라는 복잡한 상징을 남긴 채 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승만의 죽음은 권력에서 쫓겨난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 첫 사례였어요. 박정희의 죽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이 열렸어요. 박정희,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그리고 2명의 여성이 함께 있었죠. 술이 오가고 노래가 흐르던 중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정확히 3발의 총성이었어요. 한 발은 빗나갔고 한 발은 가슴에, 한 발은 머리에 맞았습니다. 차지철도 김재규의 총에 쓰러졌죠. 18년간 철권으로 통치했던 사람이 자신이 임명한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거든요. 유신체제가 통제력을 잃었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독재가 끝났다는 희망이 퍼져나갔어요. 잠깐의 서울의 봄이 찾아왔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광주에서는 비극이 벌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군사 권력 내부의 균열이 또 다른 군부 독재를 불러온 겁니다. 박정희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경제발전과 독재, 이 두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를 둘로 나누는 가장 큰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조문 행렬에 동참했고 서울 시내는 인파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신체제가 끝났다는 안도감도 퍼져나갔죠. 어떤 이들은 근대화의 주역이 떠났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독재자가 마땅한 최후를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희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자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전두환의 마지막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의 책임자였던 그는 평생 논란의 중심에 있었어요. 퇴임 후 백담사로 떠났지만 결국 법정에 서야 했죠.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내란죄와 반란죄,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1997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5.18 관련 배상금 추징에 대해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황당한 말로 버텼고 실제로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며 호화 생활을 이어갔죠. 손자 결혼식에는 수억 원을 쓰면서 배상금은 안 낸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국민적 분노를 샀어요. 2013년에는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90세의 나이로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지만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이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5.18과 관련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론의 분노를 샀거든요. 생전 마지막까지도 나는 역사의 법정에 당당히 설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사망 후 장례를 둘러싼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국가장은 물론이고 국립묘지 안장도 모두 배제됐어요. 정부는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결정했고 서울 시내가 아닌 사립추모공원에 안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은 사후에도 국가 예우를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사실상 확립하는 계기가 됐어요. 장례식장 앞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옛 부하들과 지지자들이 조문했지만 5.18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그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했죠. 전두환의 죽음은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역사의 단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에 가담했지만 말년은 조금 달랐습니다. 1988년 평화적 정권 이양을 통해 대통령이 됐고 북방 외교라는 큰 업적을 남겼어요. 소련, 중국과 수교했고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을 이끌어냈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비자금 사건이 터지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무려 5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고 5.18 관련으로도 법정에 섰습니다. 1996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17년으로 감형됐어요. 전두환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죠. 1997년 김영삼 정부 말기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조용히 지냈어요. 2021년 10월 26일 88세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뒀고 유언에서 용서와 화해를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불거졌어요. 5.18 가담과 북방 외교, 서울올림픽 같은 공과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보수 진영에서는 북방 외교의 주역이자 평화적 정권 이양을 실현한 대통령이라며 국가장을 주장했고 진보 진영과 5.18 유족들은 학살자에게 국가장이 말이 되냐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결국 공은 있으나 중대한 과오도 있다는 기조 아래 국가장을 택했지만 분향소를 따로 두지 않고 조문 기간도 최소화하는 등 최소한 형식으로 치렀습니다. 현충원 안장은 이뤄졌지만 논란은 계속됐죠. 이 타협적 모델이 전두환 장례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전초전이 됐습니다. 윤보선과 최규하는 비교적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보선은 군사정권에 맞서 싸운 야권 지도자였어요. 5.16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오랜 시간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죠. 유신 반대 운동에 앞장섰고 1979년에는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신민당 총재직을 사퇴하며 박정희 정권에 저항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이라는 점도 그의 상징성을 높였어요. 1990년 7월 18일 93세의 고령으로 자택에서 숨을 거뒀고 장례는 국장급 예우로 치러졌습니다. 여야가 모두 애도했고 반독재 투쟁의 상징으로 재조명됐죠. 그의 장례는 논란 없이 진행됐고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 인사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됐습니다. 최규하는 박정희 사후 10개월간 과도기 대통령을 지냈지만 실권은 신군부에게 넘어간 허수아비였어요. 12.6 사건 직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거쳐 대통령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죠.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고 8월에 권력을 넘기고 퇴임했습니다. 이후 완전히 공적 생활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냈어요. 2006년 10월 22일 87세로 노환으로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짧은 과도기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역할이 장례 보도에서 재조명되는 정도였고 국가장이나 국민장 없이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졌죠. 최규하의 죽음은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목상의 권력과 실질적 권력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김영삼은 문민정부를 이끈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40년 만에 군사정권을 끝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컸죠. 1993년 취임하자마자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하며 하나회를 숙청했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친일 청산의 의지를 보였죠. 역사 앞에 떳떳한 대통령을 자처했어요.
하지만 임기 말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나라를 망쳤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퇴임 직전 국민에게 눈물로 사과했지만 퇴임 후에도 IMF 책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건강도 악화됐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폐렴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만인 22일 폐혈증과 심부전으로 87세를 일기로 사망했어요. 국가장으로 치러진 장례에서 여야는 민주화 운동의 큰 축이자 문민정부의 상징으로 일제히 애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전체가 조문에 나섰죠. 5일장으로 치러진 장례 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조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금융실명제, 군부청산 같은 공과와 함께 외환위기 책임 논쟁이 다시 부각됐어요. 보수 내부에서조차 YS 이후 보수 정치의 퇴행을 돌아보는 담론이 형성됐습니다. 장례는 현충원에서 치러졌고 김영삼의 죽음은 문민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김대중의 죽음은 2009년 8월 18일 찾아왔습니다. 오랜 민주화 투쟁 끝에 대통령이 됐고 IMF 극복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어요. 같은 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햇볕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대북 송금 특검, 아들들의 비리 의혹이 계속 따라다녔죠. 퇴임 후 건강이 악화돼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에는 수십만 명이 조문했어요. 업적과 논란이 공존했지만 민주화 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노무현 서거 3개월 만에 또 다른 죽음이었죠. 노무현의 죽음은 2009년 5월 23일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으로 일어났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가족과 측근이 연루됐어요. 4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심한 압박 속에 있었죠. 많이 아프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죽음 이후 수백만 명이 추모했고 대규모 정치적 파장이 일었어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표출됐죠. 이 사건은 이후 진보 진영 재결집의 계기가 됐고 문재인의 정치 복귀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북 정책 논란 등 비판도 있었지만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소통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을 남겼어요. 국민장으로 치러진 장례는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9명의 대통령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망명지에서 죽은 사람, 총탄에 쓰러진 사람, 법정에 선 채로 죽은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까지 각자의 죽음은 그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했고 한국 정치 지형에 뚜렷한 파문을 남겼어요. 장례 방식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국가장, 국민장, 가족장으로 나뉘었고 현충원 안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컸죠. 이승만은 망명지에서 죽었지만 결국 현충원에 안장됐고 박정희는 국가장으로 대규모 조문을 받았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각각 국가장과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현충원에 나란히 안장됐어요. 노무현은 국민장이었지만 현충원이 아닌 봉하마을에 안장됐죠. 반면 전두환은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국민묘지 안장이 불어댔습니다. 노태우는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분향소 없는 최소한의 형식이었어요. 윤보선은 국장급 예우를 받았고 최규하는 가족장으로 조용히 떠났죠. 이런 차이는 단순히 형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과 역사적 평가, 그리고 국민적 정서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어요. 대통령의 장례는 곧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평가였던 겁니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의 상황도 흥미롭습니다. 이명박은 다스 실소 유주 의혹, 삼성 뇌물 수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으로 횡령과 뇌물 혐의로 기소됐어요. 2018년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죠. 수백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물었지만 전두환처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어요. 최순실과의 국정농단,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고 2018년 징역 2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죠. 현재는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지내고 있지만 공식 석상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 평산마을로 돌아가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SNS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며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조용한 퇴임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고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전직 대통령이죠. 윤석열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령 선포로 탄핵됐는데요. 계엄령 선포는 불과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로 철회됐지만
국회는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죠. 그리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어요.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사례가 됐습니다. 이재명은 2025년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언젠가는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지, 권력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애가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죽음은 정권을 무너뜨렸고, 어떤 죽음은 정치 세력을 재결집시켰으며, 어떤 죽음은 역사의 단죄를 받았죠. 박정희의 죽음은 유신체제를 붕괴시켰지만 동시에 경제발전의 주역이 떠났다는 상실감도 남겼습니다. 개발 독재의 빛과 그림자, 이 두 유산은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노무현의 죽음은 진보 진영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전두환의 죽음은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국가 예우는 없다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김대중의 죽음은 민주화 1세대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렸고, 김영삼의 죽음은 문민정부의 공과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할 겁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사법 처리를 받고 사면됐지만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기억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은 탄핵 이후 역사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고, 현 대통령 이재명 역시 언젠가는 그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역대 대통령의 죽음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선명합니다. 퇴임 후에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법정에 서거나 추궁당하거나 비난받거나 망명을 떠나야 했죠. 평온한 노년을 보낸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쓸쓸히 죽었고, 박정희는 부하의 총탄에 쓰러졌으며, 노무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섰고, 김영삼은 IMF 책임 논란에 시달렸으며, 김대중조차 퇴임 후 건강 악화로 고생했어요. 청와대를 떠난 뒤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누구도 권력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 그 책임의 크기를 죽음 앞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대통령의 죽음은 곧 그 시대의 장례식이었어요. 한 사람의 생이 끝나는 순간 그가 살았던 시대도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이승만과 함께 건국의 시대가 끝났고, 박정희와 함께 유신 시대가 마감됐으며, 김대중과 노무현과 함께 민주화 1세대의 시대가 저물었죠. 각각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통령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국가장을 치를 것인가, 현충원에 안장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장으로 조용히 보낼 것인가. 이런 결정들은 단순히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명확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이 질문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대통령의 마지막이 곧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덧없음과 역사의 무게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